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프로의 시선으로 가볼게요. 오늘 하루 내내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후장에 저점을 낮추는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806선까지 내려앉으면서 저점을 낮춰 4%가량 빠지고요. 코스피는 2,405선, 오늘 니케이가 한 1%, 항생도 저점인데 한 1%가량 빠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더 혹독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프로들은 오늘장 어디에 집중을 했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긴 연휴를 마치고 국내장 오늘 재개가 됐는데요. 이 명절 증후군 증시에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 지금 오후장까지 분위기 반전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미국채 급등, 미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우려, 이렇게 하루 내내 저점을 낮출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고금리 장기화 불안감이 오늘의 악재 주요 이유인가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추석 연휴 중에 좀 하락세가 좀 있었는데 네. 뭐 국내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 그게 이제 오늘 한꺼번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미국 연방 임시 예산이 통과됐다라는 기대가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지만 이에 따라서 미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더 확대됐다라는 게 오늘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었던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 하원 의장이 이제 공석이 되면서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 간에 아마 정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법안 처리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예산안도 지금 임시 예산안이 45일 동안 이제 연장하는 선에서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 이때 45일 이후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때까지도 뭐 쉽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디스가 계속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도 다시 시장에서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4.8%를 기록을 하면서 2007년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저께 이제 나온 이제 8월달 졸트 이제 구직자 수가 961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시장 예상치 880만 명을 이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 고용이 상당 부분 이제 안정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금 시장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4.2%를 다시 이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그 채권 금리가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를 지금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도 지금 107포인트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107포인트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금 오늘 1,360원 1원, 2원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내 시장을 좀 관망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세를 보인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환율이랑 금리가 오전장 시장을 끌어내는 재료로 작용을 했던 건 이해가 되는데 오후장에 한 차례 더 저점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임 대표님? 일단 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상황 자체가 그동안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네. 이 와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낙폭을 보이면서 지수는 코스닥 지수 중심으로 더 낙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의 포지션이 상당 부분 이제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수 하락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도 장중에 오후 들어서면서 VI 발동되면서 하방 압력이 더 깊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낙폭이 오늘 깊고요. 한은에서 CBDC 추진한다고 해서 이 관련 테마 종목들이 오후장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아주 개별적인 극히 일부 종목들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게 나왔어요, 차 의원님. 2조 3천억 원 국내 주식에서만 외국인들 매도했는데 올해 들어 최대 규모래요. 보니까 9월 달에 코스닥이 9.4%, 코스피는 3.5%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IT는 일부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펀더멘털이 좀 탄탄한 쪽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사는구나. 이게 대형주가 계속 선방할 거라는 시그널인가요? 글쎄요. 일단은 좀 미묘하게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대형주라고 이제 일괄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금융주들, 그다음에 자동차 이 정도로 축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도체는 HBM에 따른 새로운 트리거가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사는 것이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 이제 배당 매력들이 올라가니까 네. 요 세 섹터에 대해서 한정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외국인들의 매수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환율이 부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1,350원을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9월달 같은 경우 1,330원, 40원의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일단 환율이 안정이 돼야 돼요.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1,360원에서 1,400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외국인들은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사든 안 하든 가만히 있으면 1,350원에서 1,400원으로 가게 되면 5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환차손이 생기게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자동차는 왜 그러느냐? 오히려 자동차는 1,400원에 가면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1,400원대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환율 효과 때문에 늘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보니까 수출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네. 하겠죠. 하지만 오늘 일단 시장에 있어서 가장 불안정한 것들은 일단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2차 전지가 이제 오늘의 낙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들의 신용에 대한 반대매매 가능성. 에코프로가 고점에 15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대에서 지금 3분의 1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120만 원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 신용이 막대하게 들어갔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풀 신용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에코프로를 팔 것인가 아니면 에코프로랑 다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다른 주식을 팔 것인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불러온 신용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에코프로가 30% 빠지고 삼성전자가 10% 빠졌으면 뭘 파시겠습니까? 삼성전자 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관들의 로스컷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기관들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공매도했던 추가적인 공매도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닝이 들어왔으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 로스컷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매도와는 차원이 또 다른 문제죠. 네. 자, 수급에 대한 논리도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2년 9월과 같은 수급의 불안정의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환율 그리고 2차 전지의 급락 그런 신용 물량 같은 두 가지의 부담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선별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이 있더라도 크게 지속 여부에 있어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좀 받아들여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곡점을 만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딱 실적이잖아요. 임순재 대표님, 이제 다음 주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면서 3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 됩니다.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와서 눈높이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번 어닝 시즌 오히려 지수의 하방을 단단하게 만들 요인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일단 뭐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작년 기업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뭐 소폭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FN가이드에 의하면 상장회사 249개사를 보면 지금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45조 5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작년보다 한 1%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 계속 지금 예상 실적들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1.4% 가까이 이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나빠지는 쪽은 반도체 쪽은 여전히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에 원체 나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기대가 좀 시장의 기대치를 좀 얼떻게 할지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관련 쪽은 아마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 9월 달 수출 금액도 전년 대비 이제 15%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의 주가도 지금보다는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따지면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 비중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자동차, 일반 기계,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은 비교적 수출이 꾸준히 지금 15개월 연속 지금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관련된 분야는 수출이 좋은데 그나마 주가는 그거에 이제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기업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요 눈여겨봐야 될 섹터 마지막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힌트를 좀 주셨고 차 의원님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PER 0.9배를 밑돌고 있습니다. 8월에도 월간 하락, 코스닥, 코스피 모두요. 그리고 9월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간 크게 하락을 하면서 어찌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조금은 낮췄어요. 7월까지 고공행진을 넉 달 연속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밸류의 이 증시 진입 매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구간이 아닐까 지금이 기회라고 보세요? 일단 기회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움직이는 선에 있어서 네.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이런 격언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0.9배 수준이면 거의 바닥에 온 거로 저도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IMF 때도 그랬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이 PBR 0.8배에서 멈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0.9배면 거의 바닥에 온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을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일단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바닥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횡보 구간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횡보 구간이 나타난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조만간 바닥을 찍는 징후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트리거가 바로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신용 물량들이 좀 이제 수급이 불안한데 이 수급이 불안한 것들이 조금 안정세를 찾고 그 다음에 일단 뭐 PBR 0.9배 실적 잘 나오고 나면 우리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2년 9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옆으로 횡보했었고 그리고 그게 몇 개월 횡보한 다음에 2023년부터 주가가 폭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기회는 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서둘러서 매수에 나서는 것은 조금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닥이 가까워져 오면서 이제는 기회를 찾아야 된 새로운 과제를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지갑을 열 순간은 아니다. 그 포착이 되면 또 알려주시고요. 예. 네, 실적 시즌 이후에. 그러면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한 양행이 오늘 강세를 보였죠. 오스코텍도 함께 달렸고요. 이 얀센의 마리포사 성공과 관련된 기대감이 이 두 종목을 끌어올렸는데요. 다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를 동반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TP를 많이 올렸거든요. 임 대표님, 이 유럽 종양학회 앞두고 지금도 매수 구간인가요?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오늘 뭐 큰 폭으로 올랐던 거는 얀센에 지금 기술 수출되어 있죠. 뭐 그 렉나자에 관련돼서 지금 마리포사라는 그 렉나자의 이제 병용 그러니까 얀센의 이중항체 신약과 렉나자의 병용 치료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한 1차 발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존에 이제 표준 치료제로 나와 있는 다그리소 대비 우수한 이제 임상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출시가 됐을 경우 상당 부분 시장에 긍정적으로 실적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유럽 종양학회 때 이제 그러니까 전체는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얀센이 일부 자료만 미리 공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중에는 FDA에 이제 신약을 이제 신청할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같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렉나자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렉나자 관련돼서 지금 얀센에서 못 받은 이제 마일스톤이 잔여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마리포사의
주택가 이제 판매가 될 때마다 로열티가 그만큼 유한양행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이제 유진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7년 정도 되면 로열티 수입이 한 3,400억 대까지 유입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상당 부분 이제 향후에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유한양행이 보유한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국내 바이오사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약 물질을 협력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2의 렉나자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맞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일단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적인 그런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뭐 내년에 이제 신약 판매 허가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뭐 회사 실적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기대감까지 아직 다 받은 구간은 아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안에서 오늘 선방한 종목 많았는데 파두 새내기주죠. 7%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호평 덕분일까요? 지금 따라잡아도 돼요, 차 의원님? 글쎄요. 일단 모건 스탠리를 추종하시면 따라잡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모건 스탠리의 의견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파두가 그동안에 상장된 이후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들이 조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 추석 전에 공시가 나왔죠. 북미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현재 파두도 여기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오버행 이슈가 끝난 건 아닙니다. 내년 다음 달에 1억 주 보호 예수가 풀리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량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우리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든지 매몰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좀 보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주식이 빠지는 그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죠. 삼성 그러니까 하이닉스 강하고요. 한미반도체 강하고 파두 강하고 이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데 일단 지금 이 추세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따라잡으신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량 부담 꼭 기억해 보시고요. 그러면 4분기 두 분이 보시는 유망한 섹터로 가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호전 기대주, 고유가, 고금리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이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하더라고요. 뭐 임 대표님 먼저 가볼까요? 네, 일단 뭐 고환율 관련된 뭐 수혜주 중에 하나죠. 뭐 자동차 관련주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수출 싶습니다. 데이터 힌트 네, 주셨죠. 그렇죠. 뭐 수출 데이터도 뭐 상당히 이제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수출 중에서 이제 전기차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한 우려는 뭐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9월 달에만 전기차 수출 금액이 11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작년보다 46%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자동차 수출을 전체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뭐 현대 기아차의 뭐 올해 영업이익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한 15조, 그다음에 기아도 12조 정도가 이제 근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뭐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서 25% 정도를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로 본다라고 해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5%가 넘을 걸로 보여지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6%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울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다 여타 뭐 배당주에 비해서도 절대 배당 수익률이 작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성장주적인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미국 내에 이제 전기차 공장이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주가를 억눌렀었던 가장 큰 요인인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런 문제는 전부 해소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주가 수준에서 보면 뭐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의 유망 섹터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여전히 반도체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sektor가 강하고요.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전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도 몇 차례 제가 종목 추천으로 드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트리거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별로 좋지가 않게 나왔었죠. 추석 직전에 나온 것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마이크론과 그 엔비디아와 TSMC와 퀄컴과 이제 각각 다른 각기 전투의 이제 시장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오롯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막대한 투자에 따른 수혜를 내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까지 내가 하나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업종을 끌고 갈 것인가?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2차전지를 끌고 가시겠다, 뭐 여러 자동차를 끌고 가시겠다, 뭐 화장품을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파고가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실적인데, 실적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기적인 시각, 지금은 중기적인 시각이 필요하죠. 단기적으로 낙폭과대를 내가 뭘 사가지고 V자 반등으로 수익을 내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차라리 차라리 이럴 때는 조금 멀리 보면서 중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그나마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혜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4분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유망 섹터 들으면서 프로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